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감소한 반면 수출과 소비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총소득 하락 반전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남은 하반기겠죠. 미국발 무역 분쟁의 확산과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GDP 속보치와 잠정치 용어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 용어 같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GDP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매크로 데이터고요. 예. 세 단계에 걸쳐서 그 자료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 속보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속보치는 보통 그 대상 기간이 되는 분기라든가 연간이 끝나고 나서 보통 28일 이내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것이 잠정치인데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대상이 되는 분기가 끝나고 나서 보통 한 70일 정도, 그리고 연간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한 90일 정도 안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가장 정확한 확정치는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발표가 됩니다. 예. 하지만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이런 확정치라던가 또는 그 전 단계인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속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본 데는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예. 집계되거나 포함되는 데이터가 다소 제한적이고 좁은 감은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알아보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속보치입니다. 네, 자 지금 속보치, 확정치, 확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발표된 이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7%로 나타났단 말이죠. 지난 1분기 1%보다도 0.3% 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예. 드리면요, 예상했던 수준이다. 예. 전 분기 대비 0.7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9%의 이러한 성장세는 금융시장에서 예상했던 네. 수준에 부합을 한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를 하향 하셨잖아요. 조정했죠. 네, 그렇죠. 올해 성장률은 2.9, 내년 성장률은 2.8로 기존 성장률 전망치에서 각각 0.1%포인트씩 낮춰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전망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이러한 GDP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예. 한국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미 1분기 지표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역산을 해서 2분기 성장률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0.7이나 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수치는 예상되었던 수준이지만 조금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대보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좀 쉽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좀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그 우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볼 때 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는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각각 0.5에서 1.0, 정부 소비는 0.6에서 1.2 이렇게 높아졌었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2분기 수치를 포함을 해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0.7, 2분기에 0.3, 정부 소비는 1분기에 2.2, 2분기에 0.3 이렇게 도리어 낮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내수 또는 민간 소비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면서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도리어 조금씩 어려워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하는 설비 투자와 건설업의 업황을 반영하는 건설 투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건설 투자가 4.2에서 0.9, 설비 투자가 4.5에서 4.3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를 놓고 볼 때 건설 투자가 1.8에서 마이너스 1.3, 설비 투자가 3.4에서 마이너스 6.6.
특히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6%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네. 그런데 이러한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고용은 결국은 가계의 소득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향후의 민간 소비, 내수 소비의 회복세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에 2.1, 2분기에 마이너스 2.7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4.4, 2분기에 0.8이었으니까 네. 기대보다는 그래도 선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도 뭐 간단히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에 뭐 민간경제연구소뿐만이 아니라 한은과 정부도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대로 낮춰 잡았는데 정부가 그 목표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사실 이게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정부조차도 이제 올해 3% 성장을 포기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저는 3%라고 하는 수치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사실 지난해에는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성장률이 3%를 넘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가게나 기업들이 지난해 정말로 경기가 좋았다라고 느꼈을까? 그리고 지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정말로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꼈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했죠. 예.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회복세였고 수출 중심에서도 반도체나 석유화학과 같은 일부 업종에 치중되어 있었고 설비 투자는 많이 늘었지만 고용은 많이 늘지 못했고 그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성장률이 3.0%냐, 2.9%냐 이러한 0.1%포인트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9더라도 혹은 3.0이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네. 내용을 뜯어봐야 된다. 가게나 기업이 어느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설비 투자 부분이 좀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중요하죠. 예. 그리고 네. 고용과 가계의 소득이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2%대 그 초반 뭐 중반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말씀하시는 민간이라고 하는 쪽이 다양하겠지만 예. 사실 많이 알려진 민간 경제연구소라던가 이러한 전망 기관들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까지 아직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말부터 2.8%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직도 그 비율을 크게 바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정부나 한국은행은 2.9%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 지표도 그렇게 세부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던가 또는 우리 수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업황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정부나 한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2.9%를 놓고 볼 때 실제 성장률이 2.9%보다도 높아질 상방 리스크보다는 도리어 그것에 못 미칠 하방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는 내년이겠네요. 그렇죠. 예. 뭐 한은의 전망 역시도 올해 성장률은 2.9, 내년은 2.8로 보고 있고 많은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보다도 내년 성장률을 조금씩 더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해와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볼 때 좋아지는 흐름인가 혹은 나빠지는 흐름인가를 감안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성장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예상되는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게 되면 어쩌나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는 점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사실 저희 이슈 진단에서도 무역 분쟁 뭐 그렇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계속 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외부적으로 볼 때 우리 수출에 있어서 지금 증시라던가 실제 수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무역 전쟁, 무역 갈등, 미국의 통상 압력이 분명하고요. 강론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뷰입니다만 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예. 많이 언급되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
종결 시점이 아닐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보하는 모양새 또는 결론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은 중국의 수출을 상당 부분 위축시킬 것이고 중국 경기의 둔화가 불가피하고 중국의 자본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중간재나 자본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정도가 중국에 대한 자본재, 중간재 수출이고 결국은 중국의 수출 위축은 우리한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중국에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수출의 12% 정도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지면은 우리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향후 상황을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수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사실 국내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인데 이 반도체 산업 그 위기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금융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반도체를 보는 시각과 올해를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지난해는 반도체 업황이 좋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투자나 생산 증가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판 것은 아닌데 비싸게 팔았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관건은 지난해만큼 비싸게 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은 반도체가 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가격. 그렇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이후에 장기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를 현재 가르고 있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노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금융시장의 의견이 설령 중국이 반도체에 진입을 하더라도 디스플레이처럼 중요한 업체를 인수해서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으로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격차가 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굴기 또는 중국의 추격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지난 금통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고용 부진을 언급했어요. 뭐 고용 빙하기다, 그리고 고용 악화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현재 고용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사실 정부에서는 고용 대책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최근 지표들이 실제로 좋지가 못하죠. 5월 고용 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7만 명대에 그쳤고 6월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10만 명대고 이것은 과거에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을 때 전년 대비 30만 명대, 40만 명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하고 물론 우리 경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대의 고용 취업자 증가 수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점업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고용시장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가 늘어야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가계의 소득이 뒷받침이 되고 가계의 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민간 소비, 내수 부분의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동향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지금 오늘 나온 속보치를 보게 되면은 여러모로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 섞인 시각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경기 부양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기업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예. 정부. 정부는 2분기에 일자리 추경을 했는데 예. 오늘 2분기 지표가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효과가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고 네. 있는 네.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이 발표가 되었지만 잘 보면은 가계 소득을 위한 지원이라던가 형평성 완화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좀 진일보된 조치들이 보이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우리 성장세를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예. 하지만 당장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 또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산업 정책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